안녕하세요. 저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올해 70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집에 얹혀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여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에 찰싹 귀가 멍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70해를 살면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한테요. 옆에서 아들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손주 준호가 엄마하고 불렀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엔 오랜 시간 쌓여온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실수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온몸도 떨렸어요.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찢어놓고 실수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가방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어떻게 갚으시게요? 돈 한 푼 못 버시고 그저 공짜로 얹혀서 사는 주제에. 이제 나가세요. 저는 어머니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단 하루도. 며느리의 말은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까지. 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며느리는 남편을 쏘아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알았어. 내가 나갈게. 70해를 살아오며 느껴본 것 중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아들 민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평생을 빚 갚는 데 썼으니 제 앞으로 된 집 한 칸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대형 로펌에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고 그 집은 사실상 며느리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뭐라 할 처지가 아니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출근할 때 입을 블라우스를 다렸고 손주 준호의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도 문소리를 내지 않으려 숨을 죽였어요. 저번에 문소리가 났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오늘 중요한 재판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었죠. 부엌에 가는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불을 켜면 안방까지 빛이 새어 들어가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내내 긴장했어요. 내일 아침엔 연어구이 해주세요. 단백질 섭취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물 반찬은 싫어요. 보기만 해도 식욕 떨어지니까. 며느리의 목소리엔 명령만 있었고 부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었죠. 뭐라 대꾸할 수 있겠어요? 이 집은 며느리 돈으로 산 집이고 저는 그저 얹혀 사는 몸이었으니까요. 국물간을 맞추려고 1번, 2번, 3번, 4번. 저번에 짜다고 핀잔을 들었거든요. 제발 오늘은 괜찮기를. 속으로 기도했죠. 상을 차려놓으면 며느리가 나왔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찰칵찰칵 하이힐 소리만으로도 온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오늘은 괜찮기를. 이거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번이나 맛을 봤는데. 미안하구나. 내가 금방 소금을.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식모처럼요.
아니, 식모보다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식모에겐 적어도 월급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손주 준호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13살 아직 어린아이지만 할머니 품에서 뛰놀던 그때가 엊그제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제 방 청소 꼭 해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 제 가방 있는데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새로 산 거라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출근했어요. 오전 10시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옷장 위쪽에 먼지가 눈에 띄었어요. 발판을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걸레로 먼지를 닦는데 그때였습니다. 발판이 흔들렸어요. 균형을 잃은 제 손이 옷장 위에 놓인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쿵. 그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명품 가방이요. 손잡이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떨어지면서 옷장 모서리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저는 가방을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돌려서요. 며느리가 당장은 모를 거라고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저녁 6시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준호 생일이라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어요.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해. 며느리가 아들에게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어서 먹자꾸나.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미역국이 최고예요. 그 말에 하루 종일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13개의 촛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어요. 준호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까지 울렸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죠? 청소하다가 떨어뜨린 거죠? 미안해. 실수로. 실수요? 이게 실수로 끝날 일이에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거 3천만 원짜리예요. 어머니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가방이라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그래서요? 미안하다고 이게 해결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내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망가뜨렸는데 진정하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준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내가 갚을게. 뭘로요? 어머니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날아왔어요.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여보.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뺨을 감싼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른 해를 살면서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누구한테도요. 그런데 오늘 며느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제 손주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준 그날 손주 앞에서요. 수진아, 그렇게까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막지는 못했어요.
이제 따로 사세요. 전 어머니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 말이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밥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도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뺨이 얼얼했어요. 어젯밤 며느리한테 맞은 그 자리가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어젯밤 싼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보따리 하나. 이른 해를 살아온 흔적이 그게 전부였어요. 9시 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녀올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봐봤자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을 테니까요. 한참을 걸어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 든 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150만 원. 이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명희 아니가?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김순희, 제가 20년 전 식당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언니였습니다. 순희야. 아이고, 명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왜 여기서? 어머, 뺨은 왜 이래? 순희 언니가 제 뺨의 자국을 보고 놀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거렸어요. 집에서 나왔어. 순희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일단 우리 집 가자. 어서. 아니야, 괜찮아. 무슨 소리야? 가자, 가. 순희 언니는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억지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그저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순희 언니의 집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언니는 저를 앉히고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먹어, 어서. 뜨거운 라면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겁니다. 울지 마. 천천히 먹어. 순희 언니가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고시원을 겨우 구했습니다. 창문도 작고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비좁은 방이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5만 원. 150만 원에서 보증금을 떼고 나니 100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에 25만 원씩 월세를 내면 4달이면 바닥납니다. 일주일 후 순희 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명희야, 너 이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친척 단톡방이었어요. 며느리가 올린 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준호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도박으로 날리셨어요. 제가 변호사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이 정도에서 참은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니까요. 그 아래에는 친척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고생이 많네요. 현수가 고생이 많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거짓말을 친척들한테 하고 있었다니. 나는 준호 교육비 같은 거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는데. 근데 명희야, 이게 다가 아니야. 순희 언니가 핸드폰을 다시 넘겼어요. 이번엔 제 옛날 동네 맘카페였습니다. 거기에도 며느리가 글을 올렸더군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 물건을 몰래 내다 팔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에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예를 이렇게까지 짓밟고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아들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이었지만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 내가 돈을 훔쳤다는 둥. 며느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거짓말이요? 어머니야말로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머니, 그 가방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3천만 원. 아직도 한 푼도 갚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 망가뜨리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간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인 거 잊으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없으니까 우리 집 평화로워요. 아침마다 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집안에 노인 냄새도 안 나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 냄새라니요. 어머니는 착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먹여 살린 거죠. 나도 집안일이라고. 집안일? 그걸 집안일이라고 하세요? 청소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밥은 맨날 짜거나 싱겁고 차라리 가사도우미 쓰는 게 나았어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현수한테도 준호한테도. 어머니 때문에 준호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뻔했어요. 할머니가 도둑질 했대라고 애들이 놀렸다고요. 뭐라고? 이제 제발 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어머니 얼굴 보니까 속이 메스꺼워요.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인 냄새. 속이 메스꺼워. 없는 게 더 행복해.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한 노부부가 제게 맡긴 것이었어요. 명희 씨, 이거 꼭 보관해 주세요. 언젠가 쓸 겁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황급히 가방을 뒤졌어요. 낡고 누런 봉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편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최동수, 한명자 부부의 유언장이요. 우리의 전 재산 중 70%를 이명희 씨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70%?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산 시골 땅 6,000평과 건물 3채. 통장 사본에는 현금 4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감정가는 25억이었어요. 25억의 70%면 17억 5천만 원. 거기에 현금 4억의 70%인 2억 8천만 원을 합치면 총 2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게 2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다니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명희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20년 전 명희 씨가 베풀어준 은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연락도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았어요. 돈 보내달라고 할 때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고 가족처럼 챙겨줬습니다. 이 재산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는 걸요. 제게도 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힘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가장 큰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로펌의 경쟁사였어요.
서류를 보여드리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상당한 금액인데요. 20억이 넘습니다.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상속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유 원장의 자녀들이 30%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변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네요. 이미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5개월 전에요. 최동수 씨의 세 자녀가 공동으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당신을 찾지 못해서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효 사유가 뭔가요?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정신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명애 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사람들 변호사가 누군가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제 눈이 그 이름에 멈췄어요. 박수진 변호사, 담당 변호사.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제 상속을 막는 소송을 맡았다니요? 이 변호사, 제 며느리예요. 담당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 관련 소송에서 반대편을 대리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가 언제 이 사건을 맡았는지, 제가 상속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요? 물론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명애님, 매우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수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은 건 5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당신이 집에서 쫓겨나기 정확히 3주 전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수진 변호사가 유언 집행 변호사를 통해 당신이 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여기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언 집행자님, 제가 이 사건 대리인인데요. 이명애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명애 씨한테 상속 사실을 통보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서 여쭤봤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박수진 변호사는 당신과 함께 살면서도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언 집행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명희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상속액의 4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계약했어요. 7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건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며느리가 7억을 받으려고 했다니. 그 돈을 위해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박수진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정황이 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며느리와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였어요.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해 주세요. 병원 기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진술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이명희라는 여자가 아버님을 조종했다고 말씀하세요. 위증 교사였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어요.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나요? 첫째,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유 원장은 합법적이고 당신이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둘째, 박수진 변호사의 위증 교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셋째,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모두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박수진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8. 법정에서의 대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어요.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뺨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그날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쟤를 후려쳤을 때 그 굴욕감이요. 찰싹,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던 그 순간. 70해를 살면서 처음 맞아본 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앞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의 높은 하이힐. 의뢰인들과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를 알아본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저 당당하게 며느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달 전 제 뺨을 후려쳤던 그 손을,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그 입을 기억하며 차갑게 응시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일어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계속 서류를 더듬었어요. 저희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연락처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녹취, 과도한 성공보수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뢰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카카오톡 대화.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 며느리 앞에서 떨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뺨을 맞고도 미안하다고 빌었던 제 모습이요. 증인으로 순이 언니가 나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두 분을 어떻게 챙겼는지, 자녀들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증언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판결과 그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패소. 제가 정당한 상속인이라는 판결이었어요. 20억이 넘는 재산이 제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징계도 시작됐어요. 변호사 협회 조사, 검찰 수사. 며느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어요.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틀 후 고시원 앞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렸는지 얼굴이 굵었어요.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차갑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우야.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내가 뺨 맞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이요.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로펌에서 해고됐다고, 벌금형 받을 것 같다고. 문자가 올 때마다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며느리가 쟤를 후려쳤을 때 그 손은 거침없었어요. 지금 빌고 있는 바로 그 손 말이죠. 사흘 후 며느리가 직접 고시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 달 전 그렇게 완벽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에서 사과가 쏟아졌어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어요.
로펌에서 해고됐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150만 원 들고 거리에 나앉았을 때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며느리가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내 뺨을 후려쳤을 때 말이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넌 이렇게 말했지. 어머니 얼굴 보니까 속이 메스꺼워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70해를 살면서 뺨을 맞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것도 며느리한테. 며느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며느리가 저를 때리고 내쫓았던 며느리가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 무릎 꿇은 건 저였어요. 빌고 또 빌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때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고시원을 나와 깨끗한 아파트를 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 침대, 새 가구.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놀러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명희야, 속 시원하지? 응. 정말 시원해. 정말 시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쳤던 그날,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서예, 요가, 노래교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경주, 강원도. 세상은 넓고 아름다웠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최동수, 한명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산으로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선행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장학생으로 5명을 선발했습니다. 한 학생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에필로그.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구경을 갔습니다. 벚꽃 아래 사진을 찍었어요. 제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눈처럼 흩날리는 꽃잎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제 꽃을 피우는 봄을 맞이한 것 같다고요. 순이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명희야, 정말 예뻐졌어. 고마워, 언니. 언니가 뭘? 내가 잘한 거지. 내 인생을 되찾은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며느리한테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거리에 나앉았던 그날. 그날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해를 살아온 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스민 차였어요. 향긋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어요. 70해 만에 찾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오직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저 제 앞길만 보며 걸어갈 뿐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아름답게 질 수 있을 거라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찬란할 거라고요. 70해를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이명희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저 이명희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